그간 우리가 진행하는 공부의 과정으로 보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산야가 우리 내면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분추와 같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면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상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서 쌓여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알아야 이 상이 쌓여야만 한다면 좋은 상이 쌓여야 할 거고, 가능하면 상이 쌓이지 않게 해탈로 나아가는 이제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의 마무리를 상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공부에 앞서서 우선은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하고 시작을 하려 합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단속이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세 가지 단속을 말하면서 첫째로는 감각 기능의 단속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육촉처의 단속이 있었고요. 요거 육촉처의 단속 요 부분 식의 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성과로 촉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 육촉처의 단속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 하는 것까지도 보게 된 거였죠.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는 이제 상카라의 단속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상카라는 우리가 알기로 공부하기로 상카라는 네 가지 정도로 보았지만 요때 행은 뭐였죠?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으로의 행이었죠. 표현하자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단속하는 것까지 경전에서 세 가지의 단속을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 수업의 마무리는 사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단속이라는 것 이전에 또 하나의 과정이 사실은 무언가 전제된 과정이 있다. 해서 계를 지키는 거를 말했죠. 그리고 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과 말의 행위, 신업과 구업의 영역만을 계의 영역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면 이러한 단속이, 그러니까 계를 전제하는 세 가지 단속이 있으면 그 결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나요? 여기에 그렇죠. 지배의 경지라고 하는, 그래서 아예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아. 요거였었죠. 요렇게 이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단속을 중심으로 이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계, 그리고 아라한을 성취한 그 상태로 지배의 경지, 이렇게 이제 그 공부의 과정을 설명했었는데, 제가 지난주 수업한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또 한 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사무등화경이라고 해서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인데, 그 경전에서는 감각기능의 단속 이 이야기를 수행의 어떤 실질적인 시작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서술 과정을 보다 보니까 출가를 하면 비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단속하며 머뭅니다. 라고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을 단속하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과 말의 행위잖아요. 계를 지키는 것으로서
선행하는 단계를 말했는데 실제로 사문과경에서는 이 계라고 우리가 본 이 자리를 단속이란 또 하나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신구의 삼업의 단속.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각기능의 단속 앞에 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굳이 설정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단속한다라는 말이 이미 계를 지키는 삶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론이 이렇죠. 지난주에는 세 가지 단속과 그 전제로서 계를 지키고 그 성과로 지배의 경지가 성취된다.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단속할 필요가 없어. 단속해야 할 안 좋은 상황이 생겨나지 않아. 요게 지배의 경지였잖아요. 그런데 요거 우리가 이제 좀 수정하고 넘어갑시다. 단속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고의 삼업, 감각기능의 단속, 육촉초의 단속, 행의 단속. 그리고 요것에 이어가지고 지배의 경지가 있다. 예. 지난주 수업의 결론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공부하는 가운데 아마도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단속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경전을 보면서 신구의 삼업의 자리에서 단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구나 라고 주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공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또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도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에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될 주제 한 가지를 일단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나요? 기본적으로 존재경이 존재경 1번 경에서는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제시하죠. 그리고 존재경 2번에서는 요 식에 머문 요 자리를 의도와 소망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했죠. 요거 원어로 보면 째까나 그리고 빠타나 의도와 소망이 머문다라고 두 번째 경이 말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경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전혀 엉뚱한 두 가지가 머문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일단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식이 머무는데 이 식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기만 할까? 아니면 이 식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 것일까? 이렇게 보았을 때 의도와 소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식이 머무는데 이 식이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어떠한 업그레이드가 이어졌나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이전에 우리가 바르게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는 요 자리에서 이미 식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식의 본질 요것이 사용되고 이어서 3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요 현상에 요 자리에 식의 속성으로의 의도, 소망 그래서 대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랄까 기대랄까 목적이랄까
요 부분이 3, 4화합 촉에서 그 촉을 주도하는 내입처의 그 내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락이거나 고거나 느낌이 결정된다라는 그 촉에 대한 이해까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과를 보았던 거죠. 사실은 하여간 이 존재경의 2번 경전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마음의 메커니즘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 얘기를 놓고 한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죠. 찢다가 뭔가 말가 만으로 행위하는 거죠. 그런데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찢다 자체로서 어떤 행위를 하게 두지를 못하죠. 나의 내면에서 내면에 하여간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알매 왜곡 이런 것이 탐진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탐이라고 하는 것이 찢다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찢다가 탐에 오염이 되면 딴하 요거 사랑의 자를 쓰는 거고 우리가 보통 가래라고 말하는 거죠. 찢다가 탐에 오염이 돼서 가래가 되었다. 그리고 오염된 마음인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 행위에는 순서가 있다. 어떻게? 만호의 행위가 앞서고 그 이후에 몸과 말의 행위로 전달된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만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벽돌로 만든 강당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 이제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벽돌로 만든 강당경이라는 경에서는 다투 요소를 조건으로 삼야가 일어나고 삼야를 조건으로 뒷띠 요거 견해거든요. 견해가 일어나고 견해를 조건으로 윗닦아 요거 이제 찾을 실자로 쓰는 거죠. 우리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거 윗닦아죠. 요렇게 그 전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어져요. 견해가 일으킨 생각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쨌다나 요거 의도죠. 저기 있는 거죠. 여기 의도, 소망. 쨌다나라는 의도하고 빠타나라는 소망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거겠죠. 다투 요거 이제 내입처, 외입처 요 자리 18개 이렇게 했을 때 말하는 요소죠.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 그러면 거기에서 무명의 요소가 보통 개입하니까 그 외입처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로 감각되느냐 그것을 조건으로 내면에서 상이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견해가 결국은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상이 내적 경향성이 개입하느냐가 견해로 세상을 살아가는 견해로 알려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 견해에 의해서 무언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행위의 출발점, 일으킨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죠. 일단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의도라는 것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어찌할까? 그리고 그 어찌할까라고 하는 의도라는 것은 이러한 어찌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내야지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이런 번역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소망이고 기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런 의미죠. 그런 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어지면 다시 이제 빠니디 해서 연번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요런 과정이 이어지면 다시 이게 몸과 말의 행위로 넘어가는. 이런
만호의 행위의 영역을 좀 상세하게 요 벽돌로 만든 강단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만호의 행위에 이어서 몸과 말의 행위가 이어지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건 그동안 공부한 곳의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염의 수준에 따라서 식이 머물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늘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존재경 2번에서 의도와 소망, 즉 쨌다나와 빠따나가 함께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식의 속성으로, 식의 속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본 거죠. 요렇게 그 식의 속성이라는 개념까지가 이제 정리되어 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예민하게 예민한 대화거리가 뭐였냐 하면 윤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윤회를 식이 윤회하는 겁니까? 업이 윤회하는 겁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업이 윤회한다 그러는데 왜 해피스님은 차서 식이 윤회한다고 말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했나요? 업을 경지훈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 업의 상속자고 이렇게 말하는 업의 상속자라는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찾아봤었는데, 이 업의 상속자로서의 식을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식이 업을 상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조금 더 확실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건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식이 머물었는데 이 식과 함께하는 속성으로 부처님은 쨌다나와 빠타나, 의도와 소망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머물러서 식의 속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요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거. 쨌다나와 빠타나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함께 머물러서 식의 속성이 되는 요 두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윤부부님, 요 쨌다나와 빠타나가 그림에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식이 머물 때 함께 머물러서 속성이 된다라고 말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 요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만호의 행위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요건 사실은 조심스럽기는 해요. 요게 행위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좀 다르게 봐야 됩니까? 하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좀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이건 그 범위로 보면 이 쨌다나와 빠타나라고 하는 두 가지가 몸과 말의 행위의 영역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이 영역 안에 있겠죠.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행위냐 아니냐 따지고 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쨌다나 요 자체를 행위라고 보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몸과 말과 만호를 합해서 쨌다나 이렇게 말하는 거 넓은 의미의 의도하고, 지금 요 자리 윗닭과 다음에 나타나는 좁은 의미의 의도하고를 구분해서 좁은 의미의 의도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이 주제의 결론은 뭐냐 하면 만호가 행위하는 그 영역에 쨌다나와 빠타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짓는 과정에 어찌 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그냥 대상을 감각해서 내적인 과정에 이해가지고 윗닦아라고 하는 반응이 시작됐다. 행위가 시작됐다. 생각이 일어났다. 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것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지적인 거, 나의 의지적인 삶 이래가지고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요 과정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삶이 진행되는 거하고 내가
능동적이다,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쨌다나와 빠타나라고 하는 요것이 관여하는 주도하는 이렇게 보아야 할 건데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요것이 그대로 식과 함께 머물러 가지고 식의 속성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요런 관계를 보면 참으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과정을 거쳐서 식의 상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머문 식, 요 마음은 업을 상속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그래서 머문 식이라는 것이 요런 측면에서 업의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경전이 알려주는 윤회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업이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업은 행위로서 지어질 뿐이고 요 행위를 상속받은 것으로의 머문식 마음이 윤회하는 당사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요거 찢다가 오염되면 가래가 되어가지고 요렇게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고 업을 상속받아서 윤회하는 당사자가 된다. 요 참 표현이 애매해요. 쉽게 말하면은 윤회의 주체가 된다 이러면 될 건데 주체 이러면은 마치 그 무아에 어긋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죠. 그래서 주체라는 말 대신에 그냥 당사자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죠. 그러나 주체인식이 무아인 것이기 때문에 해탈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윤회의 주체가 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거 한 가지를 본 거예요. 요 쨌다나와 빠타나가 속성으로 함께 머물기 때문에 식이 업의 상속자로서 윤회의 당사자가 된다. 제가 마음 특강을 우리 카페 대문에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공부의 성과인데 이거 12연기 5온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다. 그리고 업에 대한 이해고 업의 상속자로서의 식에 의한 윤회의 메커니즘을 풀었다. 윤회의 메커니즘이란 요 표현을 처음 한번 써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법회할 때마다 이 얘기 나오면은 참 열을 올리면서 대화하게 되는데 그만큼 윤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갖는 관심사죠. 그럴 수밖에 더 있나요? 우리가 몸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겁니까?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이어서 살아가야 합니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어지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의 당사자로서의 요 마음은 어떤 겁니까? 물론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죠. 몸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으로의 윤회. 그러나 그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행위의 조건 지어져서 업을 상속받는 거니까 그죠? 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업의 조건 지어졌다 이 얘기죠. 행위의 조건 지어져 가지고 매 순간 변화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이 윤회의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 메커니즘이 잘 설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윤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나 다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자기대로의 어떤 주장을 하게 되고 일치된 견해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경전은 이렇게 윤회의 메커니즘을 설명해주고 있죠. 마음의 메커니즘이 윤회의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는 요 부분, 요번 마음 특강을 소개하면서 최초로 윤회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적어봤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이야기 어부의 상속자로서의 식, 요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김어부님, 우리가 이제 오치온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오치온이니까 요거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일단 방금 얘기한 식으로 요 식이라는 것만이 업을 상속받은 것으로의 요 식이 윤회의 당사자. 이래서 요 식은 어떻게 돼요? 다음 생으로 가는 거잖아. 다음 생으로 가니까 이건 윤회의 당사자죠. 그러면 나머지 색수상행이라는 요건 어떻게 되죠? 상태로 다시 흩어져. 그 표현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사대라고 하는 것은 색, 지수화풍은 물질에만 적용되는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사대로 흩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처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가 대국어회에서 요 수행 체계와 관련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 그 표현을 쓰대요. 몸은 몸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니지 몸이 아니니까 지수화풍. 땅은 땅대로 돌아가 버리고 물은 물대로 돌아가 버리고 감각 기능은 뭐 감각 기능대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던데, 일단은 니카야 안에서 부처님은 뭐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표현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해도 그건 색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질문한 건 색수상행.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명색이잖아요. 명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잖아. 윤회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명색은 어떤 형태로든 버려지는 거지 뭐. 그죠? 식혼차같이 예를 들어서 이 식이라는 게 상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내면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 삶이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연결해주는 어떤 경향성, 요걸 확보하기 위해서 상은 데리고 가야지. 요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어쨌든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기를 죽으면 습관 하나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지금 살아오는,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나의 어떤 경향성, 뭐 요게 다음 생까지 넘어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말가만의 행위를 잘 단속해서 살아야 된다. 왜? 다음 생까지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가는 거는 식만 가는 거요. 그죠? 식만 가지 명색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 어떤 형태가 되는지 몰라도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수상행은 잘 모르겠네. 다음 생으로 가는 거는 하여간 식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 혼자 가는데 왜 금생의 나는 전생의 삶의 어떤 경향성을 가진다라고 말할까? 금생의 내 삶의 경향성이 다음 생으로도 연결되어 간다고 말할까? 그래서 표현하자면 죽을 때 습관 하나 가져가는 거요.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할까? 이 부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의도와 소망이 그대로 식의 속성이 되어가지고 식과 함께 하니까. 그죠? 이미 식 자체가 우리가 방금 말한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향성이 돼서 식 따라 가야 되는, 요거 안 되잖아요. 식 혼자 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혼차 가는데도 전생들의 삶의 이 삶의 과정 동안 형성된 어떤 것이
지금 나의 삶에 그야말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려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식 자체가 행위를 통해서 머문 시기여서 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라고 하는 그 몸통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의도와 소망이 함께 머물러서 속성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미 식 자체가 상이 제공해줘야 되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요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치온인 내가 죽으면 색수상행 네 가지가 다 없어지는데 다 버려지고 식혼차 다음 생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의 연장이 있을까? 삶의 경향성에 연결이 있을까? 요거 식 자체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요게 없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상이 함께 가지 않는데 어떻게 식혼차서? 하여간 요 존재경의 2번 존재경 2 경전에 주목한 것이 참 많은 것을 풀어주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요거에서 같이 보았어요. 요거는요, 약간 좀 명색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데 없으시면 어떻게 정답으로 그냥 버려지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못 보았는데 그냥 형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의 색수상행이라는 걸 그러니까 명색을 우리가 몸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신체라고 하는 요 몸뚱아리에 대한 의미 부여 이래가지고 명색이 몸이잖아요. 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물질에 대한 의미 부여로의 수상행은 우리가 왜 단멸론 얘기할 때, 유물론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물질에서 2차적으로 생겨난 마음, 물질에 종속된 마음은 어떻게 돼요? 물질이 죽으면 아무리 사는 동안에야 마음이 주인인지 해도 토대가 사라지면 소멸하고 말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안 될까요? 물질에 대한 의미 부여의 과정이다 라고 수상행을 이해한다면 요거 물질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으로서 토대를 상실하니까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서 보면 아라한이 되면 색수상행식 이게 다 뿔뿔이 흩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을 하나 보고 아직까지 제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라한 경우 그런 이야기는 하나 경전에서 보았지만 죽음 이후에 식이 윤회한 뒤에 색수상행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경전에서 거론이 될지 몰라도 거의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죽었다라고 하면 마음만 거지 몸이야 죽은 거지 버려진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게 식 자체가 이미 여기서 수상행위 과정 특히 상이라고 하는 경향성에 의해서 나를 특성 지어주는 요 상이라고 하는 것도 버려졌을 때 어떻게 그 나의 삶의 특성이 연결되어 갑니까? 라는 부분을 요걸로 설명했다라는 게 의미를 갖는 거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요 주제에서 한 가지만 좀 더 보죠. 이제 식이 다음 생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한쪽은 전생에서 온 식이죠. 또 한쪽은 뭐죠? 그렇죠. 이거는 새로 생긴 몸, 명색이 되는 거죠. 요거 이건 경전에서 표현하는 거로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요거 이제 외도의 주장경에 나오는 거죠. 육계로서
그러니까 죽어서 새로이 태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식이 마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식과 명색의 또는 이제 이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식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육계로서 간다는 거죠. 지수화풍 공식. 하여간 그렇게 이제 가면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해서 오치오누로의 나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를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생이라는 것은 이제 전생에서 온 요식하고 새로 생긴 명색하고의 만남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 보자고요. 새로 생긴 명색, 이 명색이 어떤 뭐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수상행, 우리 대표적으로 요 경향성, 요걸 갖고 있나요?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식은 이거를 속성으로 포함해서 갖고 갔어. 그리고는 가가지고 아니 사실요 육계로서 모태에 들었는데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명색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교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정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게 그냥 뭐 이건 잘 모르지만 이 세포 분열의 과정에 있는 아직까지 어떠한 경향성이라고 할 것을 갖지 못한 그냥 단세포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몸인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경향성이라는 게 있을까? 수업하고 나서 나중에 예,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보면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연결되어 가서 어떤 경향을 유지하는 그 가운데 그냥 다만 몸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새로이 만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다음 생은 이제 어떻게 사라질까? 기본적으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뭐 기억과 속성 요것이 주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산다라는 게 꼭 마음만이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과 반드시 서로 조건 지어진 함께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은 어찌 보면 식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혀 새로운 출발이 된다. 그죠? 전혀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죠? 명색 자체가 전혀 새로운 거니까. 그야말로 수정란 하나부터 새로이 생겨난 것이 내 몸과 내 몸이 되고 이게 마음과 합해져 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겠지만 수정란이 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감각 기능이 형성되면 마음과 기능이 함께 해가지고 그때부터 감각작용을 하면서부터 수상행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전혀 다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몸을 만나느냐. 이 시기, 육계로서 모태에 들지만 또 뭐 업의 힘에 의해서 간다 하니까 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업의 힘에 의해서 이 시기 육계로서 모태에 들었다 어떠한 몸을 만났다라고 하면 요 어떤 몸이 선택되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음 생이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뭐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 삼천 대천 세계 중에 그 몽둥이를 하나 이렇게 던져 놓으면 몽둥이가 위에부터 떨어질지 밑에부터 떨어질지 옆으로 떨어질지 모르듯이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이 큰 세계 가운데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삶이 어느 세상에 태어날지 모른다라고 경전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지금은 UFO 이러면 외계인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만 어쩌면 다음 생에는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그 외계인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를 보고 외계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 시기 윤회의 과정에서 전혀 다른 세상, 그 다른 우주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이 몸에 근거한 어떠한 삶하고는 사실은 전혀 다를 거예요. 마음이 가지는 속성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 마음이 가지는 의도다 소망이라는 이 속성은 우주인의 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우주인의 외계인의 몸 안에서도 뭐 그 역시 동일한 마음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가 지구에 있는 인간인 우리의 삶과 달라서 아마도 전혀 다른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좀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만약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하늘에 태어났다. 그래서 뭐 대충 뭐 도솔천 이렇게만 얘기할까요? 뭐 부처님 어머님도 도솔천에 태어나셨다 하니 우리가 복을 많이 지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몸이지만 도솔천의 하늘 사람의 몸과 이 마음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물론 도솔천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자체는 도솔천의 속성인 의도와 소망을 갖췄으니까 거기 태어나는 거겠죠. 우리가 공덕을 짓는다는 게 그런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 몸으로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다르게 도솔천의 하늘사람, 신의 몸을 가지고 그 신의 몸에 의한 삶을 이 마음이 연결되어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지는 거요. 제 말씀의 의도가 좀 설명되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측면 중에 명색이 보여주고 식호차 윤회한다라는 데서 이 식이 어떤 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 물론 식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속성이라는 것은 연결되지만, 그러나 그 기억과 속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선택되어 간, 즉 업에 의해서 찾아간 그 삶이 어떤 몸과 만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표현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 때문에 참 그 물질로 된 이 몸뚱아리 때문에 맨날 고생하고 아프고 병원 다녀야 되고 이래야 하지만 도솔천에 태어나서 도솔천 하늘 사람의 신의 몸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이런 삶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요거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옥에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래가지고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았다. 만약 개의 몸을 받았다라고 해볼까요? 그 개의 몸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마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삶의 과정에서 행위에 조건 지어진 그 업을 상속받는 요 마음이 그러한 줄 몰라가지고 옥에도 지키지 않고 살다 보니까 행위 자체에 속해 있는 이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요것이 쌓여가지고 그 업의 힘으로 개의 몸으로 선택되어 간 거겠죠. 뭐. 하여간 우리가 이거 뭐 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죠. 업에 의한 태어남 이거 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개의 몸을 받았다, 개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단은 개는 사람하고 몸이 가지는 특징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개는 청각이 듣는 감각 기능이 인간의 감각 기능이 뭐 10,000배, 뭐 30,000배 이런 얘기 하대요. 코, 냄새 맡는 감각 기능이 인간의 뭐 이거 몇만 배 이 얘기를 하대요.
몸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개가 그러니까 청각 기능도 좋고 후각 기능도 좋은 상태에서 인간처럼 인지하는 기능, 의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생각하는 능력까지도 뛰어나다 그러면 참 더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개의 몸은 이렇게 냄새 맡고 듣는 기능은 뛰어나지만 생각하는 기능은 인간에 못 미치잖아. 삶의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개로 태어나겠지만 일단 요 마음이 잘 살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느냐, 하늘 사람의 몸을 갖느냐, 잘못 살아가지고 개의 몸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표현하자면 동일한 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느 몸과 만났느냐에 따라서 몸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도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제4선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의 그 높은 알미 뭐예요? 참으로 몸이란 이런 것이고 마음이란 이런 것인데 이 훌륭한, 이 좋은 마음이 요런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기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인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마음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개로 태어나봐요. 아무리 개가 뛰어내 개로서 똑똑하다 그래봐야 집 잘 보는 거고 주인 잘 모시는 거고 개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향상하는 이런 인지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가 한 번 짐승의 몸을 받으면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짐승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짐승의 몸에 이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이라는 게 몸에 지배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요거 사실은 큰 의미죠. 왜 우리가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해야 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짐승으로는 안 태어나야 되고 악귀로는 안 태어나야 되고 지옥으로는 안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메커니즘이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설명해 보면 마음 혼차같이 그러니까 식혼차같이 명색은 다 버려진다.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속성으로 다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한 업의 힘에서 태어났지만 이러한 시기, 이 마음이 어떤 명색, 어떤 몸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개의 몸을 만나면 개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아무래도 개 IQ가 얼마나 될까요? 인간으로 치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몸에 지배받는 삶을 시작하니까 이 시기 향상을 위한 어떠한 시도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야 된다. 최소한 5개는 지켜서 인간으로의 태어남은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경전은 늘 말하기를 착한 행위를 하면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할 것이야 이렇게 잘 말하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 독성집 55쪽을 한번 볼까요? 자, 독성집 55쪽 보시면 대화다하경에서 22번 상류다의 두 번째 경인데 이 경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도반들이여 해로운 법들을 골고루 갖추어 머무는 자가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좋은 것,
선처에 태어날 것이 예상된다면 세종께서는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는 것을 칭송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반들이야. 그러나 해로운 법들을 골고루 갖추어 머무는 자는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업을 법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로운 법들을 골고루 갖췄다라는 것은 10악업을 짓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법구경 1번, 2번 개송에서 우리가 만어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에 앞선다. 그거를 바로 요 표현에 의해서 제가 해석해낸 거죠. 도반들이요. 그러나 해로운 법들을 골고루 갖추어 머무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속상하고 절망하고 열기가 있는 괴로운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불행한 것, 악처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는 것을 칭송하시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요. 유익한 법들을 구적하여 머무는 자가 만일 지금 여기에서 속상하고 절망하고 열기가 있는 괴로운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불행한 것, 악처에 태어날 것이 예상된다면 세종께서는 유익한 법들을 구적하는 것을 칭송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나 유익한 법들을 구적하여 머무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좋은 것, 선처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는 것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요거 그대로 어빙과보 삼세윤회 요거를 설명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부처님은 다음 세상에 악처에 태어나느냐 선처에 태어나느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악처에 태어나서 어찌어찌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고 태어난다. 요걸로 늘 경전은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요 얘기가 왜 부처님은 태어남만을 말할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몸과의 만남이거든. 그 몸과 만나서 그러한 삶을 시작하면 개가 아무리 착하고자 노력을 해도 개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개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제한되거든요.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 참으로 명색은 버려지고 식기 다음 색으로 넘어가서 전혀 새로운 명색과 만나면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세 가지 공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살아서도 행복해야 하지만 죽은 다음에도 어떠한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출발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알죠. 다음 생이 출발하고 나면 출발한 이후에는 또 그대로 그 주어진 조건, 인간의 몸이면 인간의 몸, 하늘 사람의 몸이면 하늘 사람의 몸, 이 몸 가운데 또한 최선의 업을 통해서 삶을 향상해야 가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죠.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 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마음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어떤 몸을 만날 것이냐. 요것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는 거. 좀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의미 있는 공부죠. 예. 일단 그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하여간 이제 상에 대한 상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는 거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윤회의 당사자, 윤회의 메커니즘, 업의 상속자라고 식을 말할 수 있는 근거, 요거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라는 요 한 가지 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명색은 버려주고 10혼차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요 시기 어떻게 지금 삶의 이러한 그 경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생의 이 식은 어떠한 삶을 살까? 라고 할 때 결국은 새로 만난 몸. 근데 이 새로 만난 몸이라는 것이 하여간 수정란 이렇게 되듯이
전혀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은 전혀 새롭게 출발하는 몸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태어날까? 몸에 내 삶이 지배되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참으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 공덕행을 통해서 다음 생에는 좋은 몸을 만나야 한다. 그 좋은 몸으로 출발해야 그 상태에서 다시 다음 생의 업을 잘 지음으로 다음 생의 삶이 또다시 향상할 것이다. 다음 생에 몸을 잘못 만나면 참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요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장애라는 부분도 좀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오늘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요 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전자, DNA 이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를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부분도 뒤에 한번 지적을 누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됐고요. 그러나 이제 큰 맥락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 그래도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 인간 수준의 어떤 삶의 향상이 가능하다. 하늘 세상에 태어나면, 짐승에 태어나면 이런 커다란 태어남의 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최소한 인간보다 아래에 있는 사막취, 악귀, 축생, 지옥에 태어나는 일은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한다. 최소한 5개는 지켜야 한다. 이 얘기죠. 그 부분 한고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